야담 이야기. 도깨비가 준 보자기와 말,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곳에 좀 어수룩하고 모자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나이 20이 넘도록 콩과 보리를 못 가리고 하나에 둘 더하는 셈도 못할 만큼 둔했습니다. 마음 쓰는 품이야 나무랄 데 없지만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나. 총각 부모는 자식 때문에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저 아이가 세상 물정을 저리 모르니 우리가 죽고 나면 혼자서 어떻게 살지 걱정이요. 그러게나 말이요. 사람은 바깥으로 돌수록 깨인다 하니 세상 구경이나 하게 집에서 내보냅시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총각은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얼마만큼 가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잘 곳을 찾아보니 마침 다 쓰러져가는 빈집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 집이 도깨비 집이었습니다. 뿔 달린 암도깨비가 와서 히히 잘 만났다. 나와 함께 1년만 살자 하는데 뭐 안 살 수가 없어서 도깨비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았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도깨비가 보자기를 하나 주면서 이 보자기를 펴놓고 손뼉을 치면 쌀이 생기지라고 암도깨비는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자기를 쭉 펴놓고 손뼉을 짝짝 쳤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하얀 쌀이 보자기에 하나 가득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를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었습니다. 주막에 들어서 주막 주인에게 보자기를 맡기면서 절대로 이 보자기를 펴놓고 손뼉을 치면 안 돼요라고 주인한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왜 그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밤중에 보자기를 펴놓고 손뼉을 짝짝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쌀이 보자기에 수북하게 생겼습니다. 이걸 본 주인이 그만 욕심이 나서 보자기를 슬쩍 감춰두고 그 이튿날 다른 보자기를 내줬습니다. 총각은 그것도 모르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쌀 나오는 보자기를 얻어왔어요. 하면서 보자기를 펴놓고 손뼉을 짝짝 쳤습니다. 그런데 보자기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아들을 야단을 치면서 내가 1년 동안 세상 구경을 하고도 아직 사리분별을 못하는구나. 도로 나가서 더 배우고 오너라. 그래서 총각은 할 수 없이 또 집을 나왔습니다. 나가도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도깨비 집을 찾아갔습니다. 암도깨비는 총각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보자기를 잃어버렸다고? 그럼 나하고 1년만 더 살자. 라고 암도깨비는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도깨비하고 1년을 더 살았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도깨비가 말 한 마리를 주면서 이 말 궁둥이를 때리면 금돈이 나오지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말 궁둥이를 탁 때려보니 참말로 금돈이 하나 뚝 떨어졌습니다. 또 때리니 또 나오고 때릴 때마다 금돈이 하나씩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그 말을 끌고 집에 갔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주막에 들었습니다. 총각은 주인에게 말을 맡기면서 이 말 궁둥이는 절대로 때리지 말아요 했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밤중에 몰래 말 궁둥이를 때려보니 금돈이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이게 웬 횡재야 하면서 그 말을 감춰두고 그 이튿날 다른 말을 내줬습니다. 총각은 그것도 모르고 집에 돌아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것 보세요. 금돈을 내는 말을 얻어왔어요. 하고서 말 궁둥이를 탁 때렸는데 이번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때렸더니 떨어진다는 게 똥덩어리만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가 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내가 아직도 나아진 게 없구나. 도로 나가거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또 집을 나왔는데 또 갈 데가 없으니까 도깨비한테 갔습니다. 암도깨비가 왜 또 왔지?
하고 의문스럽게 쳐다봐서 총각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암도깨비가 그럼 나하고 1년만 더 살자 라고 말해서 또 1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니까 암도깨비가 방망이를 하나 주면서 이 방망이를 보고 때려라 하면 방망이가 사람을 때리지 라고 말하면서 방망이를 주었습니다. 총각은 또 그 방망이를 얻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방망이를 맡기면서 이 방망이더러 때려라 하면 큰일 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2번이나 재미를 봤으니 이번에도 좋은 게 나올 줄 알고 밤중에 방망이를 내놓고 때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방망이가 벌떡 일어나 주인을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아파서 도망가면 쫓아와서 때리고 또 도망가면 쫓아와서 때리고 이러니 주인은 총각이 자기 물건 받으려 온 줄 알고 주인이 총각 자는 방에 들어가서 싹싹 빌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소. 접대 훔친 보자기도 내놓고 말도 내놓을 테니 제발 살려주오 라고 말했습니다. 총각은 이제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눈치를 채고 방망이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래서 보자기와 말을 도로 찾아서 집에 가니 그제야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 철타 들었다고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그 뒤로 보자기와 말 덕분에 잘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옛날에 고을을 다스리던 수령들은 대개 거들먹거리기 좋아하고 제한 몸 살찌우기에 바빴다지만 그 가운데에는 덜어 쓸만한 수령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이야기의 원님도 그런 괜찮은 축에 드는 원님일 것입니다. 이 원님이 다스리는 고을에 행세계나 하는 부자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위로는 아첨하고 아래로는 떵떵거리는 위인이었습니다. 어쩌다 저보다 지체 높은 사람을 만나면 갖은 아양을 다 떨면서도 농사짓는 백성들을 보면 제 집 하인 다루듯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사이에 평판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런 소문이 원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언젠가 한번 버릇을 고쳐주리라 마음먹고 있었는데 마침 그 부자가 환갑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행세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근방에 이름께나 가진 사람들을 다 불러 제끼니 당연히 원님도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일부러 허름한 농사꾼 차림으로 부잣집에 갔습니다. 해진 중적삼에 달아빠진 집신을 신고 머리에는 패랭이를 쓰고 혼자서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대청에 갖가지 음식을 떡벌어지게 차려놓고 희락락하고 있는 부자 앞에 서서 주인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축원을 했습니다. 부자가 이마살을 찌푸리며 내려다보더니 웬 백성이 함부로 지체 높은 양반 틈에 끼려 하느냐. 보아하니 술이나 한 잔 얻어먹으러 왔나 본데 언감생심 마루에 오를 생각 말고 대문간에 나가서 기다려라 하더니 하인을 불러서 너희들은 대문을 지키지 않고 못들 하느냐. 저 비렁뱅이에게 술이나 한 잔 줘서 내쫓고 앞으로는 자빈 단속을 단단히 하여라 라고 부자는 말했습니다. 원님이 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선체로 탁배기 한 잔 얻어 마시고 곧장 나왔습니다. 불이 났게 동원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제대로 차림새를 갖추었습니다. 관복을 차려입고 잠옷 쓰고 목화 신고 사령들을 여럿 앞세우고 위풍도 당당하게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허리를 굽신굽신하며 온갖 아첨을 다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사또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납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서 윗자리로 오르시죠. 마루에 오르니 상을 다물리라 하고 새로 진수성찬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와서 버려놓고 이것저것 꺼내 올리면서 사또 차린 것은 없사오나 그저 많이 두옵소서. 원님은 아무 말 없이 주섬주섬 음식을 집어드는데 그걸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관복에 갖다 넣었습니다. 소매 속에도 집어넣고 허리춤에도 쑤셔넣고 허리띠에도 끼워 넣고
아니, 사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부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원님은 태연하게 그 짓을 되풀이하면서 아, 이 음식을 어찌 내가 먹겠소. 의관 대접이니 의관에게 주는 것이 옳지 라고 말하였습니다. 부자는 영문을 몰라 멀뚱멀뚱 원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 이 음식은 나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은 의관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요. 사또,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소생이 사또께 바치는 음식이지 어찌 의관을 보고 드리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까 탁배기 한 잔 줘서 내쫓은 것도 내 행색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그러신 게요. 그제야 부자가 사정을 알아차리고 사색이 되어 그저 죽을 죄를 졌다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이후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잘해주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길들이기. 옛날에 아주 성미가 고약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성미가 고약한지 잠시도 며느리를 들들 볶대지 않으면 남들이 도리어 이상하게 여길 지경이었습니다. 들들 볶는 방법이 앞도 뒤도 없는 것이 걸음을 걸어도 빨리 걸으면 촐싹된다고 트집, 천천히 걸으면 느려 터졌다고 트집이고 밥을 지어도 많이 지으면 살림 해프게 산다고 트집, 적게 지으면 소견머리가 오그랑 쪽박이라고 트집, 이런 식으로 화풀이를 며느리들한테 하였습니다. 아들 딱 하나 있는 것을 장가 보내가지고 벌써 며느리를 3번이나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방귀 뀌었다고 소박 놓고, 두 번째 며느리는 밥상 나르다가 엎질렀다고 쫓아내고, 세 번째 며느리는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말벌은 나쁘다고 친정에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며느리를 셋씩이나 쫓아내고 나니 아무도 이 집에 시집오려고 하는 처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랫마을 처녀가 그 집에 시집을 가겠다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 부모가 기를 쓰고 말렸습니다. 너 그 집에 시집 가서 석 달을 넘긴 며느리가 없다는 걸 알고 하는 소리냐, 모르고 하는 소리냐? 처녀가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염려 말고 보내주십시오. 제가 기어코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부모님은 시집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3번째 며느리를 쫓아내고 나서 심술 부릴 데가 없어 심심하던 차에 새 며느리가 들어오니 고양이 쥐 만난 듯이 들들볶아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새 며느리는 낯빛 한 번 안 바꾸고 고분고분하게 그저 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때리면 맞고 차면 채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며느리더러 얘 너희 시어머니 등살에 내가 명대로 못 살겠다. 그만 친정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니 며느리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머님께서 제 잘못을 일깨워 주시는데 무엇이 덜 차서 친정에 가겠습니까? 이러고 말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하늘 아래 저렇게 얌전한 며느리는 없을 거라고 입에 침이 마를 만큼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사이에 새끼줄 한 타래와 회초리를 들고 시어머니 앞에 갔습니다. 이 못된 거사, 그건 무엇하러 들고 왔느냐? 예, 어머님 버릇 고쳐드리려고 그럽니다. 며느리가 낯빛도 안 바꾸고 생글생글 웃으며 시어머니를 새끼줄로 꽁꽁 묶어서 문고리에 매달아 놓고 회초리 든 손에 침을 탁 뱉고는 서 있으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당한 일이라 말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며 묶여 있는데 며느리는 태연하게 어머님이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버릇을 고쳐드리려고 이러는 것이니 고깝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더니 회초리로 시어머니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도 어이없고 분하고 원통해서 꺽꺽거리며 숨 넘어가는 소리만 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그렇게 매질을 하고 나서 오늘은 이쯤 해두겠습니다만 어머님이 버릇을 못 고치시면 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으니 그리 아십시오. 하고 시어머니를 풀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잽싸게 숨어버리니 시어머니는 화풀이할 데가 없어서 맨발로 문 밖에 나가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우리 집 며느리가 날 때렸어, 날 때렸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었습니다. 얌전하다고 소문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다는 말을 모두들 저 할망구가 며느리한테 행악질하다가 기어이 미쳐버렸다고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주니까 시어머니는 분을 못 이기고 남편이 일하는 곳에 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며느리가 날 때렸다오. 아이고 분해. 쯧쯧, 저 할망구가 이제는 아주 돌아버렸군 그래. 아, 그걸 말이라고 해? 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한테 달려가서 땅을 치며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얘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내 색시가 날 때렸단다. 아들인들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었습니다. 나 원참, 어머니도 꾸며대려면 좀 그럴듯하게 꾸며대세요. 이러니 시어머니는 속이 타서 아주 새까맣게 된들 무슨 방도가 있을까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아버지와 남편이 돌아오니까 며느리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고분고분해져서 시어머니가 욕지거리를 퍼부어도 예,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때리면 맞고 차면 채고 얌전한 며느리답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럴수록 시어머니의 속은 더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 이튿날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하러 나가자마자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를 새끼줄로 꽁꽁 묶어놓고 회초리로 두들겨 팼습니다. 어머님이 아직도 버릇을 못 고치셨으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지만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튿날 시아버지와 남편이 나간 뒤에 며느리가 또 새끼줄과 회초리를 들고 시어머니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오냐, 내가 잘못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터이니 이제 그만해라. 하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도 매질을 한 것을 눈물로 사죄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극진히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떠받들며 키운 딸 셋. 옛날에 딸 셋을 둔 농부가 있었습니다. 몸 안 아끼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논밭대기도 실하게 갖추고 살림도 제법 일궈 규모 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딸 셋을 정성 들여 키웠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모자랄 것 없이 떠받들다시피 키워서 딸 셋을 다 시집을 보냈습니다. 딸을 다 시집 보내고 나니 늙은 내외만 남았는데 평생 딸 키우는 재미로 살다가 다 떠나보내고 나니 매우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들였는데 양자가 장가를 가서 양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양자와 양며느리를 데리고 살다가 보니 핏줄도 다른 젊은이들을 고생시키는 것이 안 되어서 따로 세간을 마련해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늙은이 내외만 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꾸 나이를 먹어서 죽을 날이 멀지 않게 되니 자식들에게 살림을 물려줘야 하겠는데 아무래도 양자보다 제 핏줄을 가진 딸들한테 더 마음이 쏠려서 몇십 마직이나 되는 논밭을 딸내들을 만나서 미리 떼어주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딸네 집에 갔습니다. 먼저 첫째 딸네 집에 갔습니다. 가보니 다른 식구들은 아무도 없고 첫째 딸 혼자서 배틀에 올라앉아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얘야, 내가 왔다. 아비가 왔어. 반가워서 크게 불렀더니 첫째 딸은 배틀에서 내려올 생각도 않고 아버지 오셨어요. 오시려면 진작 오신다는 말이라도 하고 오실 것이지. 이렇게 불쑥 오셔서 놀라게 하시나요? 요, 배 다 짜놓고 나갈 테니 밖에서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짤캉짤캉 배만 짜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밖에서 기다려도 배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기에 이 사람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 딸네 집에 갔습니다. 가보니 둘째 딸은 집 앞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얘야, 내가 왔다. 아비가 왔어. 반가워서 크게 불렀더니 둘째 딸은 힐끗 돌아보기만 하고 아버지도 참 좀 한가할 때 오시지 하필이면 이렇게 바쁠 때 오셨어요. 지금 빨랫감이 밀려서 그러니 이 빨래 다 할 때까지 거기서 좀 기다리세요.
이러고 뚝딱뚝딱 방망이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서 기다려도 빨래만 하고 거들떠보지를 않기에 이 사람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셋째 딸네 집에 갔습니다. 가보니 셋째 딸은 한창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이야, 내가 왔다. 아비가 왔어. 반가워서 크게 불렀더니 셋째 딸은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면서 시집 식구들이 들에서 돌아오면 주려고 저녁밥을 식구 수대로 딱 맞추어 지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때문에 새로 밥을 더 지어야 하니 좀 기다리세요. 하면서 딸강딸강 밥상만 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려도 새로 밥을 짓는 기미는 안 보이고 밥그릇만 딸강거리고 있기에 이 사람은 그냥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집으로 오는 길에 양며느리네 집에 들렀습니다. 양며느리는 마당에서 집불을 피워놓고 빨래감을 개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는 빨래감 개는 것도 팽개치고 버선발로 달려나와 맞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암탉을 잡고 더운 밥을 짓고 해서 극진히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양며느리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집에 돌아와서 며칠 뒤에 거짓으로 딸네 집에 자기가 죽은 것처럼 부고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방에 병풍을 둘러치고 병풍 뒤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딸들이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먼저 첫째 딸이 달려와서 머리를 풀고 슬피 우는데 얼마나 구슬프게 우는지 듣는 사람 눈에서 눈물이 절로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며칠 전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배짜다 말고 달려나가 씨암탉 잡아 더운 밥 지어드렸더니 맛있게 드시고 나서 제 넘어 문온 단마지기 넣어주마 하시더니 이렇게 돌아가시다니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달려와서 머리를 풀고 슬피 우는데 바닥을 탕탕 치며 몸부림을 치는 게 얼마나 애통해 오는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며칠 전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빨래하다 말고 달려가 씨돼지 잡아 국 끓여 드렸더니 맛있게 드시고 나서 강 건너 마른 논 단마지기 넣어주마 하시더니 이렇게 돌아가시다니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그 다음에는 셋째 딸이 달려와서 머리를 풀고 슬피 우는데 병풍기를 잡고 늘어져 곡을 하는 품이 까무러칠까 겁날 지경으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며칠 전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저녁 밥상 차리다 말고 송아지 잡아 술 대접해드렸더니 맛있게 드시고 나서 윗마을 개똥밭단 마지기 넣어주마 하시더니 이렇게 돌아가시다니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세 딸이 이렇게 통곡하는 걸 들어보니 이 사람은 기가 막혀. 그만 부하가 치밀어서 벌떡 일어나 병풍을 걷어내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못된 것들 무엇이 어쩌고 어째. 내가 언제 씨암탉 잡아 더운 밥 지어줬어. 내가 언제 씨돼지 잡아 국 끓여줬어. 내가 언제 송아지 잡아 술 대접했어. 내 죽음이 참 죽음인 줄 알았더냐. 그랬더니 세 딸이 울음을 뚝 그치고 한다는 말이. 그럼 저희들 울음이 참 울음인 줄 알았어요. 하더니 씩씩대고 돌아갔습니다. 거짓으로 죽었던 사람은 그 뒤로 오래오래 살다가 살림은 죄다 양며느리한테 물려주고 죽었는데 끝내 딸들은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떡부스러기 한 줌에 돈자루를. 옛날에 돈 많은 부자 양반과 그 집에 머슴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돈 모으는 걸 낙으로 삼고 커다란 자루에 돈을 넣어두고 허구한 날 돈만 들여다보며 살았습니다. 돈자루에 돈이 점점 불어가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입만 떨어지면 돈 하고 눈만 떨어지면 돈자루부터 찾고 행여 누가 훔쳐갈세라 잘 때도 돈자루를 베고 자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돈 하면서 사니까 자연히 인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별의별 짓을 다해 머슴에게 밥을 준다는 것이 쌀이 아까우니까 강냉이로 떡을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하루에 딱 3개,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씩 주고 말았습니다. 더러 머슴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날에는 그나마 강냉이 떡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인색했습니다. 이러니 머슴은 강냉이 떡에 목을 메고 그저 그것 아니면 죽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부자가 돈 모으는 것처럼 강냉이 떡을 모으는데 끼니 때마다 떡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을 주어서 볕에 바짝 말려가지고 자루에다 넣어뒀습니다. 부자가 그러는 것처럼 잘 때도 떡자루를 끼고 자고 눈만 떨어지면 떡자루를 들여다보면서 자루에 떡부스러기가 점점 모이는 걸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머슴이 떡부스러기를 모으는 것을 보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비웃기를 이 어리석은 놈아 그깟 떡부스러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겠다는 거냐. 그것 한 자루 다 채워야 돈 한 푼만 하겠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머슴은 그러나마나 떡부스러기를 모아서 한 자루를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장마 때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도 이만저만 온 게 아니고 아주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왔습니다. 한 달 내리 비가 쏟아붓는데 처음에는 논밭이 물에 잠기더니 다음에는 길이 잠기고 그 다음에는 집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되니 온 동네 사람들이 산 꼭대기로 피난을 갔습니다. 물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집을 떠매고 갈 수가 있나. 집집마다 제일 귀한 것 하나씩만 메고 지고 갔습니다. 부자와 머슴도 피난을 갔는데 부자는 돈자루가 제일 귀하니까 돈자루를 짊어지고 가고 머슴은 떡자루가 제일 귀하니까 떡자루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물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였고 사흘 나흘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당장 급한 게 먹을 것이었습니다. 머슴은 떡자루에서 떡부스러기를 한 줌씩 꺼내어 맛있게 먹는데 부자는 돈자루에서 돈을 꺼내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부자는 머슴 옆에 앉아서 떡부스러기를 한 줌 나누어 주기를 기다렸지만은 머슴은 주인이 배를 고른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 혼자만 먹었습니다. 그것 좀 달라고 하자니 주인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배고픈 걸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부자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진동을 하고 눈앞이 흐릿흐릿해지는데 이러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앞에서는 머슴이 떡자루를 끼고 앉아 떡부스러기를 얌얌 소리까지 내어가며 먹는데 그걸 보니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면 체면이고 뭐고 차릴 것이 없지 생각하고 실없는 웃음까지 슬슬 흘려가며 머슴한테 빌붙어서 예, 그 떡부스러기 한 줌만 다오. 그랬더니 머슴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한다는 소리가 아, 영감님 같은 양반님도 이런 걸 다 잡수십니까요? 이런 것은 천한 우리나 먹는 줄 알았는데요. 하고는 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양반이라고 못 먹는 것이 있다더냐? 그러지 말고 좀 다오. 내 떡값으로 돈 한 양을 주마. 그래도 머슴은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적어서 그러는 게로구나. 있다. 단양을 주마. 떡부스러기 한 줌에 돈 단양이면 그게 어디 적은 돈이냐? 그래도 머슴은 거들떠볼 요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좋아. 내 큰맘 먹고 10양을 주마. 그래도 머슴은 못 들은 척 떡부스러기만 얌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30냥이면 되겠느냐? 그래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50냥. 논 한마지기 갑시다. 그래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100냥. 그러면 1000냥.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1000냥을 준다는데도 싫다니 무슨 방도가 있나 생각하고 할 수 없이 쫄쫄 굶으며 하루를 더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 부자는 더는 못 견딜 지경이 됐습니다. 배는 고플 대로 고파서 창자가 뒤틀리고 눈앞에 헛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다가는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머슴이 입맛까지 다셔가며 떡부스러기를 얌얌 먹고 있으니 이건 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돈자루를 통째로 머슴에게 갖다 안기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이 돈자루 다 줄 테니 제발 그 떡부스러기 한 줌만 다오. 그제야 머슴이 못 이기는 척 돈자루를 받고 떡부스러기를 집어주었습니다. 부자는 애지중지하던 돈자루를 제 입으로 돈 한 푼보다 못하다고 한 떡부스러기 한 줌하고 바꾼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 물이 빠져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슴은 돈자루를 갖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